신문을 말해야 되나요? 인공지능 써보신 분. 이게 우리가 말한 거를 웨이브로 캡처한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변환시킬 수 있냐? 이게 인공지능의 능력이 됩니다. 저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1950년대에 컴퓨터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를 한 이래 지난 60년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게 되게 됐어요.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 얼굴에 빨간 점을 찍어주고 거울을 들이대면 원숭이가 이 빨간 점을 이렇게 만지지 않고 자기 얼굴을 만져요. 원숭이 지능이 있다는 얘기죠. 거울에 빨간 걸 만지지 않고 자기 얼굴에 빨간 걸 만진다고요. 근데 카메라를 거울 앞에 들이밀어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 렌즈에 빨간 점 떴다고 카메라가 발 들어가지고 자기 렌즈 땄습니까? 그렇지 않죠? 카메라에 팔이 없어서 못 닦나요? 아니죠. 컴퓨터는 지능이 없습니다. 카메라나 컴퓨터 같은 기계는 지능이 없어요. 봐도 뭘 보는지 모르죠. 들은 게 뭔지 몰라요. 인공지능이라고 들었는지 뭐 빨간 점이 뭔지 알아도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가 본 게 뭔지, 내가 들은 게 뭔지, 그리고 그게 뭐니까 뭘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능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뭘 할 수 있냐? 컴퓨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의 컴퓨터를 어떻게 있냐 뭐 이런. 근데 그렇지 않죠? 컴퓨터는 컴퓨터예요. 컴퓨트, 계산하는 놈이라는 뜻이죠. 계산하는 놈.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크다 같다 작다, 그리고 만약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라 라는 그 동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리를 듣고 그게 개소리인지 고양이 소리인지 알아듣는 능력 같은 건 컴퓨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고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컴퓨터의 능력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크다 작다 같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일어나면 뭘 해라, 어떤 계산을 해라, 딱 요거밖에 못합니다. 사실상 이게 다예요. 저거 가지고 소리를 듣고 개소리인지 고양이 소리인지 얼굴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미션이 됩니다. 컴퓨터는 오직 숫자로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숫자를 계산하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능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지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지능적 행위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지능적 행위,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양이 소리인지 개소리인지 소리 듣고 이제 구별하는 거라든가 남자 얼굴인지 여자 얼굴인지 구별하는 이런 거 같은 게 지능적 행위인 거예요. 또 다른 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보다 잘하는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사람이 컴퓨터보다 잘하는 거, 사람이 컴퓨터보다 잘하는 거. 누군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별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지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능적 행위 혹은 배워야 되는 걸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숫자밖에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얼굴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냐?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냐? 이게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모든 것을 0과 1, 기호의 배열로 일단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만약 어떤 조건이 되면 뭘 해라, 어떤 계산을 해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 버스를 탄다. 그럼 카드가 있으면은 카드를 단말기에 대라. 명령어를 주게 되는데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됩니다.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현금을 줘라.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됩니다. 컴퓨터한테 지능을 부여하게 하는데 기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혹은 계산주의라고도 해요. 계산주의라는 게 아니라 심벌리즘이죠. 심벌리즘. 인간의 지식을 기호로 바꾸고 기호 간의 관계를 규칙으로 학습시켜서 특정 조건이면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게 1950년대부터
등장한 최초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예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기호주의가 인공지능을 대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건데, 내가 증상을 입력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병이나라고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면 감기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 80년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근데 이때 이제 이 기호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의 지능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리스프라는 언어나 프롤로그라는 언어 같은 게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퓨터가 한 개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컴퓨터 랭귀지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스프 혹은 프롤로그라는 랭귀지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1960년대에 등장한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에는 이걸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근데 저걸 이제 한 83년부터 88년까지 한 5년 동안 죽자고 기호주의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호로 치환 불가능한 지능 활동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사람이 쓰는 손글씨인데, 이걸 어떻게 기호로 바꿀 거냐? 아니 이거 1이고 이거 2고 이거 3인데 그냥 그 기호 아닙니까? 아,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시죠? 여기 안 보이려나? 여기 이게 도트 하나라고요. 어떤 데는 까만 점, 어떤 데는 하얀 점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고 1이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게 16진수 012000 0과 1의 배열이거든요. 사람 얼굴도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형도 이제 이런 삼각형, 이것들마다 기호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호를 치환을 할 거냐? 모든 경우는 전부 기호와 인코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에게는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능이 과연 이런 걸로 되겠냐? 심볼리즘으로 가지고 심볼로 다 치환을 하는 거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걸로 과연 지능이 되겠냐? 이런 이제 회의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람 뇌인데요. 사람 뇌는 이렇게 신경세포로 이제 돼 있죠. 신경세포가 있고, 한 신경세포에서 그 발생한 전기 시그널을 다음 신경세포로 연결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한 개 신경세포에서 발생한 신호를 다른 세포들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자비용을 한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인간들은 이렇게 15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몇백 쪽의 결합으로 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경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거 시냅스라고 하죠. 시냅스. 그래서 저런 걸로는 앞서 본 그 기호주의로는 인간지능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신경세포의 동작을 똑같이 흉내내면은 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시 또 1950년대 일련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신경세포 하나가 뭔가 사건을 감지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조금 있다가 거의 동시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신경세포가 감지를 해요. 그럼 이 두 개가 자꾸 번갈아 가면서 자꾸 같이 발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 두 개는 짝지어져서 같이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후에 얘가 발화를 하게 되면은 덩달아서 얘도 발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헤비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HEB에서 헤비언 러닝이라고 하는데, 조건 반사를 보셨죠? 조건 반사. 그 딸랑딸랑딸랑 중친 다음에 먹이 주면은 침 지을질 흘리고, 딸랑딸랑 하고 난 다음에 먹이 주면은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 지을질 흘리고 먹을 준비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헤비언 러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지능을 갖게 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앞서 본 심볼리즘과 차별되는 커넥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주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신경세포 소프트웨어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가 있고, 얘가 여러 군데에서 다른 신경세포로부터의 입력을 받아서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된 결과를 축색돌기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음번 신경세포들로 전달하게 되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하나가 다른 노드들로부터 그 신호를 받아서 얘가 그걸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서 일정 강도 이상이 되면 다시 다음번 신경세포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생긴 사람 뇌를 이렇게 생긴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재현을 해보자 라는 게 커넥셔니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문은 크게 봐서 기호주의자들이 있고 연결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최초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 최초에 등장하게 되는데 걔는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이전 단계의 신경세포 노드들이 그 결과를 쭉 해서 보내주면은 얘는 그걸 합산해서 일정 수치가 이상이 되면은 아웃풋으로 다음 단계의 신경세포, 인공신경세포로 이제 보내주게 되죠. 컴퓨터 프로그램 짜면 이렇게 됩니다. for 모든 IJ에 대해서 WIXI에 대해서 만약에 이 WIXI 이걸 전부 다 합한 게 일정 수치보다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면은 Y 이 출력값은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값을 0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거 하나가 이 신경세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몇억 개의 를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뇌처럼 동작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퍼셉트론의 기본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너무 학술적인 거 지나고. 그래서 얘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아까 전에 보셨죠? 심볼리즘 기호주의에서는 고양이를 어떻게 기호할지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인공신경망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상도다 그러면 이게 가로 한 2048, 세로가 한 1600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 2048 곱하기 1600개에서 320만 개의 점들 하나하나가 신경세포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20만 개의 신경세포들이 다시 다음 레이어에 대해서 또 결과를 주고 다시 다음 레이어에 대해서 결과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최종 레이어에서는 이거 고양이야. 그렇게 이제 답을 해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것도 고양이야, 이것도 고양이야, 이것도 고양이야, 이것도 고양이야, 이것도 고양이야 라고 하는 이런 고양이 사진 수백만 장하고 그게 고양이다라고 답을 달아주는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신경망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입력 패턴에 대해서 출력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수천만 개를 준비해서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이거 그냥 빨리 지나갈게. 네. 이런 게 이제 출력이 얘가 이게 출력이 1이 나오면 이건 개란 뜻이고 이게 출력이 1이면은 이건 고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이런 거를 몇천만 개를 학습을 시켜서 이런 사진이 들어오면은 얘가 1이 되고 이런 사진이 들어오면 얘가 1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신경망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냥 다 행렬연산이니까 지나갑시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냐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이 제가 인공지능에 공부한 역사예요. 그냥 83년부터 심볼리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리스프랑 프로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한 5년 공부하다 보니까 하라는 공부는 하고 인공지능 연구만 하다가 가고 싶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못 가고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하게 됐는데요. 계산통계학과에 입학해가지고 진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인공지능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한 1년 인공신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무렵에 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게 1987년에 저 고3 때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1988년에는 이 백프로 포지션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해보니까 이거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학습은 입력 패턴, 출력 결과를 수천만 개 준비해서 인공신경한테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동물 사진과 그 동물의 이름 수억 개를 수천만 개, 수억 개를 준비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번역이다 그러면 한국어 문장하고 영어 번역문 이걸 한 1억 개 정도 준비해서 학습을 막 시키면 되는 거예요. 바둑을 둔다. 현재 바둑돌 놓인 모양이랑 다음 바둑돌 놓인 모양 요걸 이제 몇억 개 준비를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음악이다. 그러면 최근 4마디 멜로디 그리고 다음 마디 멜로디를 이걸 또 수억 개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4마디만 대충 이렇게 써주면 다음 마디의 음악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가다. 그러면 최근 일주일간 주가 변동을 주고 다음 날의 주가 이런 패턴을 이제 수억 개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겪어보지 못한 주가 모양을 일주일간 보더라도 내일 주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얘가 딱 이렇게 예측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인공신경망이 기존 기호주의보다 뭐가 낫냐? 왜 제가 이를 갈아타게 됐냐? 기존의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모든 경우를 ifden으로 명시해야 동작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경우를 다 ifden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요. 인공신경망은 명시적으로 학습되지 않은, 즉 ifden으로 주지 않아도 얘가 잘 동작해요. 기호주의에서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다른 표상을 갖게 되는데, 표현을 갖게 되는데, 인공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 다 삼각형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사람처럼. 근데 이게 두 개가 1950년대 처음 등장하면서 너무 입장이 다르잖아요. 신경세포를 흉내내보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논리적으로 지능을 만들어보자는 거.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이 기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마린 민스키라고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민스키를 모르면 안 돼요. 민스키가 기호주의를 창시를 했고요. 민스키 고등학교 동창으로 엄청나게 친한 친구가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산학자죠. 로젠블렛은 기호주의가 아니라 앞서 본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AI의 패권,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 자금을 놓고 이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이제 달의 입장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됐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자금은 제어되어 있는데 입장이 전혀 다른 두 진영이 한정된 자금을 놓고 이제 네가 오냐 내가 오냐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민스키가 이겨요. 퍼셉트론이라는 책을 민스키가 쓰면서 이 퍼셉트론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를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기면서 로젠블렛은 호수에 몸을 던져서 자살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노를 저 호수한다는 데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만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슬픈. 그래서 이제 민스키가 이겼다는 얘기는 연결주의, 인공신경망이 졌다는 얘기고 범용 인공지능이 포기되고 전문가 시스템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계가 많거든요. 이 전문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겁니다. 지능이 아니야. 인공지능이 지능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으면서 1971년에 1차 AI 윈터라고 하는 게 오게 됩니다. 겨울 시기죠. 그 인공지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인공지능이 헛헛 썼네. 그리고 다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시기죠. 근데 1984년에 연결주의, 커넥션, 인공신경망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민스키가 퍼셉트론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한 이게 그 해결책이 1984년에 나온 거예요. 퍼셉트론은 딱 두 층의 인공신경망만을 썼어요. 이때는 컴퓨터가 원체 느렸고 후졌기 때문에
거를 인공신경 세포를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거를 두 층의 인공신경만 놓지 말고 3층, 4층 이렇게 쌓아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히든 레이어, 숨겨진 레이어라고 하는데, 히든 레이어를 두고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굉장히 인공신경망이 효율적으로 잘 동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결주의가 아주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제가 요 무렵에 이제 인공신경망을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진짜 겨울이 오게 된 건데, 2차 AI입니다. 인공신경망이 진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88년 12월부터 89년 1월까지 이제 애플 프로그래션을 해보니까 진짜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왜? 너무 느려.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기호주의가 여전히 주류는 신용문명이 아니라 기호주의였는데, 세상 모든 룰을 다 입력할 수 없고 기호가 불가능한 인식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듯이 음성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든가 손글씨를 보고 그게 무슨 글자야라고 하는 건 인식을 기호주의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주의도 한계가 노출돼. 인공신경망이 수만 개, 수백만 개의 학습을 시켜가지고 답이 맞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추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학습시키는데. 그래서 둘 다 안 되다 보니까 1990년대 이후에는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은 누구도 거기에 돈을 안 대게 됐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은 저 사기꾼 새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컴퓨터 과학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실제 사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래서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 20년 가까이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에 목숨 건 사람을 1980년부터 인공지능에 목숨 건 사람이 2012년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빅데이터 혁명, 슈퍼컴퓨팅과 클라우드가 이끄는 미래예요. 사실 쓰고 싶었던 책은 인공지능이라고요. 왜 그런데 책 제목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고 책 내용에도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냐? 2012년에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인공신경만 가지고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신경만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문과 가서 심리학과랑 언어학과랑 철학과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철학과, 언어학과, 심리학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에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이 심볼리즘하고 인공신경망 커넥션리즘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제 모델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키스티의 슈퍼컴퓨터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컴퓨터가 서울대학교 중앙선원의 IBM 3090 대형 컴퓨터였어요. 그 컴퓨터에 제가 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넣고 돌렸더니 메모리가 작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가 무려 2GB나 되는데 2GB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나 큰 메모리였는데 2GB가 지고서 안 들어가더라고. 내가 짠 알고리즘. 그래서 결심했어요. 야, 이거 인공지능 해결하기 전에 슈퍼컴퓨터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IBM 3090으로는 안 되는데 슈퍼컴퓨터 내가 직접 만들겠다 해서, 그래서 1992년에 대학원을 병렬처리 슈퍼컴퓨터 만드는 걸로 대학원 진학을 해서 99년에 병렬처리 슈퍼컴퓨터 하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라고 보통 컴퓨터를 몇백 대 몇천 대 연결해서 슈퍼컴퓨터 만드는 거로 9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국내 1호죠. 근데 그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취직이 됐는데, 친한 7년 선배 한 분이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장학금은 한국에서 받고 기술은 미국에 그냥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사업해가지고 차린 게 클린스예요.
클리닉스에서 15년 정도 사업하다가 저희 회사가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15년까지는 맨날 만년 적자인 회사였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석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왜 돈도 안 되는 슈퍼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지? 나 하고 싶었던 건 인공지능인데. 생각해보니까 처음 제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지 25년이 지나서 25년 사이에 슈퍼컴퓨터가 빨라졌기 때문에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메인 메모리도 100GB, 200GB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회사에 굴러다니는 게 슈퍼컴퓨터니까 회사 변호사들이 슈퍼컴퓨터에서 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돌려봤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와, 나이스. 근데 비슷한 시기에 AI가 부활을 한 겁니다.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교수님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을 학습법을 만들어내요. 전통적인 CPU 컴퓨터로는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2006년에 GPU 컴퓨팅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2007년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게임할 때 쓰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을 시키는 게 아니라 행렬 연산을 시키는 겁니다. 인공신경망은 행렬이기 때문에 그걸 행렬 연산을 시켜서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키니까 계산 시간이 수십 배로 단축이, 수십 대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대중화되면서 그 수만 개, 수억 개가 필요한 학습 데이터가 저절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연산 능력도 강화됐고 학습 데이터도 확보됐으니까 이거를 2층, 3층, 4층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수십 층짜리의 인공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고 났더니 갑자기 이게 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저 남자 여자야 되고 개하고 고양이가 되고 목소리 듣고 그래서 쉬리나 어떻게 그걸 하면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저게 전부 다 딥러닝 덕택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AI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막 번역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진 보여주면 이게 누구의 얼굴이야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정도를 제외한 모든 지능 행위가 컴퓨터에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어 처리 정도인데 이 권대석이라고 하나 제 이름이죠. 권대석을 음파로 이렇게 채집이 되는데 이걸 듣고 이제 권대석이라고 바꿀 수 있고 비 오면 우산 쓴다. 박근혜 입고 비 오면 우산을 들어야 된다. 과거 7일간의 주가 그래프와 다음날 주가 예측. 최근 7마디의 선고가 다음 마디 선고예요. 범죄 행위와 판결. 이 죄를 지었는데 몇 개월 살아야 되느냐. 환자의 증상을 보고 앞으로의 예후와 병명을 맞추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죠. 아주 많이 A면 B다 혹은 A는 B다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학습하지 않은 A를 주고 결과를 예측시키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제일 기본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구글이 공개한 텐서플로우 같은 걸 쓰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금만 쓰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법률 분야에서, 회계 분야에서, 금융 분야에서, 뭐 기타 등등. 언젠가는 인공지능 자체를 인공지능이 계산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점점 진보거든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10억 장의 이미지를 수집해서 22,000개의 카테고리로 1,500만 장 고양이 사진만 62,000장 있어요.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구글 텐서플로우 같은 거를 공부해서 이거랑 결합을 시키면은 그러면 나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사진을 보고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걸 맞추는데 95%의 정확도로 맞추는데 2012년, 2013년을 지나면서 인공신경망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겠어요. 오류율이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즉 많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제 2년 선배의 서장원 선배 자료를 볼까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딥러닝이 뭐냐 그러면 이 맥락상 보면은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최상위 있고요. 인공지능 밑에 기계학습도 있고 기계학습 머신러닝 그런 것도 있고 추론, 인퍼런스, 자연어 처리, 플래닝, 지식 표현 등등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의 분야들인데 그 중에 한 분야가 머신러닝입니다.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다시 또 인공신경망이라는 방법이 있고 퍼즐 티어리라는 게 있고 지네틱 알고리즘이 있고 또 전문가 시스템이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 신경망 중에 다시 이거를 인공신경을 여러 개 쌓은 거를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신경망을 4층 이상 쌓아서 GPU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만한 한 분야가 지금 전 세계의 천재들과 전 세계의 돈을 다 석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아마도 2040년 우리가는 강인공지능이라는 건 바다 인공지능이나 산 인공지능이 아니라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나가서 2060년쯤에는 하이퍼 인텔리전스,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이게 한 10년 정도씩 더 땡겨서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뜻밖의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떻게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이 한국어로 처리를 잘 못해요.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는데 한국어가 안 돼요. 요새는 되죠. 요새는 됩니다. 요새는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2012년부터 2017년, 8년? 한 5년 전까지 이제 안 된 거예요.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는데 한국어가 안 돼요. 왜 한국어는 안 되냐? 이게 한국어 이제 음성 캐치한 건데요.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클로닉스라는 회사에 있다. 플레이어는 저런 소리가 나는데 이걸 듣고 나는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클로닉스라는 회사에 있다 라고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게 되어야 됩니다. 형태소라는 게 뭐냐면 의미 있는 최소단위죠. 이건 나하고 는의 결합이죠. 나는 블랭크 영등포 블랭크 물레 동에 는 이렇게 잘라내는 걸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누가 못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형태소 분석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컴퓨터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진짜로 컴퓨터가 지능이 있다면 이거 몇만 개를 보고 나니까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나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다 나오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인공지능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된다면 이제 구절 분석이라고 해서 구문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형태소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인 게 서로 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구문 분석입니다. 신텍스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나는 있다. 회사에 있다. 클로닉스라는 회사에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클로닉스라는 회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뭐가 뭐에 연결이 되는가를 찾아내는 게 구문 분석인데요.
부분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의미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이게 뭐 보고서인지 아니면 농담 따먹기인지 일기 쓴 건지 뭐 더 나아가서는 대화가 되어야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필요한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저런 거 다 싹 개무시하고 인공신경만 이용해가지고 엔드투엔드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죠. 이 말이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여 라고 해서 이런 짝을 몇억 개를 주고 그냥 입력 탁 넣어주면 결과가 탁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앞에 뭐 형태성 분석이고 부분 분석이고 의도 분석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진 거거든요. 입력 문장 번역 결과 수천만 개, 수천만 개도 바로 근데 그거 되긴 되는데 과연 얘가 이제 중별자냐?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냐? 알 수 없죠. 딥러닝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7가지가 있어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겁니다. 즉 원문 번역문 형태의 짝을 줘야 학습이 돼요.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내가 갑자기 태국에 떨어져도 한 3년 동안 태국 사람들이랑 맨날 집 보고 살다 보면 태국말 하게 됩니다. 따로 안 배워도. 사람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인데 딥러닝은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팅 작업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요새는 아까 전에 시리도 보고 그다음에 오케이 구글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학습시키는데 석 달러, 넉 달씩 걸려요. 1억 달러, 1,000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써.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을 위해서 정제된 트레이닝 셋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몇억 개,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경망이 맞는 결론을 냈는지 틀린 결론을 냈는지 검증할 방법 없어요. 추적이 안 돼서. 그리고 학습된 신경망, 석 달 걸려서 1억 달러짜리 슈퍼컴퓨터로 신경망에 학습을 했는데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고쳐주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석 달 써서 재교육해야 돼요. 하나는 딱 찍어가지고 고치거나 추가 학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응용 분야별로 추천 모델이 달라요. 영상 인식하는 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CNN을 쓰고요. 음성 인식하는 데는 리커시브 뉴럴 넷이라고 해서 RNN을 쓰고요. 그리고 자연 처리에서는 멀트를 쓰고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신경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학습 단계하고 적응 단계가 분리 있어요. 학습시키는데 석 달 걸리고 석 달 동안 학습을 시키고 나면 행렬이 하나 딱 나거든요. 그럼 그 행렬을 이용해서 이 휴대폰 같은 슈퍼컴 아닌 장비로도 음성인식이나 자연 번역이 되게 되는 건데요. 학습,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뭐 하다가 야, 뭐 틀렸어 그러면 바로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학습 단계 적응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GPT-3 같은 그러니까 요새 이제 유행하는 챗봇이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상식이 없고 자아가 없고 시공간 개념이 없고 지금 여기에 대한 컨셉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데 지금이 아닌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가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서 헛소리를 계속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강인공지능, 유니버설 AI하고 스트롱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럼 딥러닝하고 다르냐? 그럼 약인공지능도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다 보면 도대체 지능이 뭐야? 이런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인류는 아직 지능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지능이란 뭘까요? 왜 인류는 아직까지 지능을 만들지 못했는가? 그 답은 이겁니다. 지능이 뭔지를 정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공대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공돌이들은 수학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를 디파인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만들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못하고 생각해요. 근데 정의하지 않으면, 디파인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지능이 뭔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는 것들 뭐가 있겠냐? 사람만이 머리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강인공지능이 아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헤딩은 아니죠. 헤딩은 개너스 할 수 있으니까. 유니버설. 어떤 분야에만 투입되면 알아서 배우고 알아서 해내는 능력. 인도에서 3년 하면 인도 말하고, 가봉에서 3년 하면 가봉 말하고, 의무부도 3년 하면 진단하고, 변호사부도 3년 하면 형량 맞추고. 누가 안 가르치면 배우는 능력. 이게 유니버설 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싱귤러리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싱귤러리티 특이점. 이게 뭐냐? 기술 발달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에요. 기술이 발달이 되는데, 어떤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되는지. 우리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라이트 노벨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 들어봤죠. 고도로 발달된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아. 어? 그게 싱귤러리티인 겁니다. 원래는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건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정의하기 힘든 지점을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요. 진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면 뭐가 하냐면, 너보다 똑똑한 애니 네가 만들어봐. 이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한테 네가 너 고쳐 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유니버설 인텔리전스, 진짜 인공지능은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 하나로 동작할 거다라는 게 인공지능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굉장히 단순하고 유니버설한 그 알고리즘을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페드로 도밍고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는 이 마스터 알고리즘을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Logical Symbolic Processing,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 베이스 확률론, 유추적 접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마스터 알고리즘은 이 모든 것들의 특성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심플한 알고리즘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특징을 가진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생크라고 합니다. 그 Self Organizing Active Network of Concepts의 줄임말인데요. 제가 심볼릭 AI하고 뉴럴트웍을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1991년에 나름대로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저는 주장하냐면, 인간지능은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사건 스트리밍에게 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그 그래프 자료 구조로 모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능 행위는 매우 간단한 단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처럼 낮은 레벨에서부터 질의응답이나 소설쓰기 같은 높은 레벨까지, 그리고 자연 처리 같은 거에서부터 작곡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딱 하나의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래프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그리고 그 지능 알고리즘을 동작하는 그 레이어를 여러 개를 써서 한 레이어의 출력 결과를 다음 레이어로 입력하는 것만으로 점점 더 고등한 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자연 처리의 경우 형태소 식별 분석기를 한 레이어 만들고 그 레이어의 출력 결과를 다음 똑같은 형태소 분석기에 다시 입력하면 그 결과를 다시 다음 레이어에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질의응답이 가능해질 거다. 부분 분석도 되고 의미 분석도 되고 질의응답도 될 거다라는 게 저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생크 모델도 중점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티피셜 제너럴, 유니버설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지능을 대행하고 모든 잠재적 경쟁 AI 모델을 압도하는 거죠. 뭘로? 지능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이용해서 데프로보게이션 쓰지 않고 해리안 러닝만 이용해서 1억 달러짜리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1만 불짜리 서버 한 대만 가지고, 그리고 1억 개가 아니라 10,000개 정도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딥러닝보다 나은 걸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앞서 봤듯이 딥러닝이 7개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7개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그래서 IT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리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게 되면 IT 업계는 싹 다 뒤집어질 거예요. 왜? 여러분 요새 저 프로그래머들을 구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인공지능은 개그 프로그램 짜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산업 지금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돈 벌죠. 근데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이라면 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죠. 진짜 인공지능이면 의사들은 인공지능이 혹시라도 틀리지 않나 옆에서 보고만 있을 뿐이고 인공지능이 다 진단하고 수술하고 할 거라고요. 모든 공학 분야, 모든 인문사회학 분야 다 마찬가지. 진짜 인공지능이 나오면 주식시장 트레이딩하는 거, 그 다음에 챗봇,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유전자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메디컬 서비스, 로펌 서비스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가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의 바람은 클로닉스가 만들어내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클라우드 위에 제가 만든 인공지능을 올려서 이 모든 산업을 전부 싹쓸이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직업에서 해방시키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일하는 월급 주는 거예요. 전 인류에.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나는 권대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제일 재밌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를 AI한테 가르쳐 본다거나 그럼 언젠가 AI가 나를 도와주겠죠. 실제로 이제 제 후배 중에는 그 주식 사업하는 거를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그거를 텐서플로우 가지고 딥러닝한테 가르쳐서 1년에 20억씩 버는 수가 있어요. 텐서플로우, 파이썬, 확률론 같은 거 공부해서 책 읽어보고 시도해보기. 요새는 뭐 50페이지짜리 짤막한 팜플렛 같은 교재도 나오더라고요. 쉽게 해보고 따라해보고 싶게. 인공지능 전문가 되고 싶다면, 인공지능 자체를 만들고 싶다면, 인공지능 전문가 되고 싶다면 최선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겠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쉬운 언어가 있습니다.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파이썬 배우다가 공부를 해서 해보면은 인공지능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를 만들고 싶다면 책부터 읽어야겠죠. 기초통계학, 확률론 같은 거 공부하고 집합론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물리학, 인지심리학, 언어학, 논리학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추천도서는 머신러닝, 신경망, 베이스, 텐서플로우 이런 거 같은 걸 키워드로 넣어서 공부를 하면 책을 찾아보고 읽어보면 됩니다. 진짜 AI를 익혀보려다 보면 신경망 속거리라는 책이 얇은 책이 좋은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베이스 통계학 이런 책도 있고요. 굉장히 쉽게 쓰여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입문, 알고리즘 중심의 머신러닝 가이드 그런 책들은 이제 조금 더 어렵죠. 이런 책들 이제 사서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AI에 대해서 교양을 쌓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마스오 요타크가 쓴 인공지능과 딥러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안녕.